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남성이자 채널 애청자입니다. 사실은 아내 덕분에 이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내 덕분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 8년 동안 건축회사에서 일한 후 혼자 나와서 기계, 설비 및 장비 임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현재는 차츰 직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도 늦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업에 전념하던 때였고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가족 환경이 매우 어려웠던 게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는 거죠.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달라졌어요.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 주려고 노력했죠.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었고, 더 크면 자전거를 가르치고 싶었고, 어떻게 해도 학교 행사나 학부모 회의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 그것이 제 어릴 적에 열망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호소했고, 나는 그때까지 산후우울증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때는 매체가 발달하지 않아 이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지만 그냥 기다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그토록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아이가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였습니다. 이때 우리 아이가 어디 아픈지 알 수 없었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 때였습니다. 여보, 내가 그랬어. 무슨 소리야? 내가 좀 고장 났는 것 같아. 여보, 저 아이가 너무 싫어해. 뭐라고? 여보, 지금 놀랐어서 그런 거지. 대체 무슨 말이야? 너무 시끄럽고 소름 끼치고 끔찍해. 애초에 낳지 않았어야 했어. 저는 그 순간 아내의 뺨을 때렸고 아내는 울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제발 이혼해달라고, 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소리 질렀죠. 솔직히 그 순간 아내의 눈을 보는데 아이의 곁에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건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 여자가 곁에 있으면 애를 죽이겠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당시 아이가 병원에 실려간 것은 아내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여 시끄럽게 하다가 아이의 침대 위에 이불을 덮어 놓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는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충격이 상당했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직접 돌봤습니다. 회사에도 아이를 데려가며 직접 먹이고 재우면서 키웠습니다. 솔직히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어떤 날은 서러워서 펑펑 울기도 했고, 아이가 아픈 날에는 힘들었던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미친 엄마의 손에서 죽을 뻔한 아이였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딱 4년간 그렇게 돌봤고 그 이후에는 유치원에 보내면서 일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아빠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저는 초반에 다짐했던 것처럼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쉬는 날이면 추억을 쌓기 위해 제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그렇게 아이가 12살이 된 무렵에 지금의 아내와 만나 도신했습니다. 저와 나이는 동갑이었고 결혼은 한 적이 없는 처녀였죠. 그럼에도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제 아이와 먼저 친해진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 아줌마 따라할래? 아줌마가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딸이 없어서 그래. 응, 엄마야. 뭐 원한다면 그렇게 불러도 되지. 어때? 우리 목욕탕이나 갈까? 목욕탕이요. 그래, 내가 끝나면 바나나 우유도 사줄게. 머리도 말려줄게. 어때? 엄청 예쁜 머리 만들어 줄 텐데 좋아? 네, 좋으면 좋아요 하고 대답해야지.
유난히 여자들에게 더욱 낯을 가렸던 딸은 어느 순간에 아내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었던 모든 부분을 아내는 대신해 줬죠. 딸아이의 속옷을 사줬고 목욕탕을 데리고 가주었으며 예쁜 머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격이 참 좋아 보였다가 시작된 관계가 호감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 사람 자체를 믿지 못했던 나를 변화시킨 건 그 사람의 특유한 밝고 유쾌한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당차며 밝았으며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왜 좋냐고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여자처럼 말할까? 둘 다. 일단 여자처럼 말하면 온화한 성격의 가정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직업을 가졌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우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즉흥성은 그 나이에 머리가 벗기지 않았고 배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모셔야 할 필요도 없고 이걸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돈은 잘 버는 거잖아.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당신과 닮지 않고 예쁜 딸이 난다는 것이야. 진심으로 말해. 응, 솔직히 말해 우리처럼 나이 들어서는 경제력을 보여줄 수 없어. 그리고 딸은 있지만 다 같은 딸이 아니라고. 예쁘고 마음에 드는 딸이니까 좋은 거야. 나는 새엄마를 싫어하고 경계합니다. 전처가 연락을 하면 솔직히 결혼을 하긴 싫어요. 아, 그래. 진짜 솔직하네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솔직함이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면 정말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확실히 집안은 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것들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정된 문장입니다. 그러나 내 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원래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던 그녀가 재혼 후 밝고 많이 웃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의 정도로 우리 집은 완벽한 듯 했습니다. 그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했습니다. 나의 딸을 키워주는 그 고마운 여성이기에 아깝지 않았죠. 명품을 지난달에도 산 적이 없고 아우르는 신발이나 옷을 구매해야겠죠. 그들을 입으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피부 관리를 받아야죠. 난 여성이 게으름 부리고 방치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슬퍼요. 그러니까 좀 투자해봐. 그래, 그러면 카드 중고로 하면 돼. 현금으로 주면 안 돼. 현금이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현금으로 하면 할인이 더 들어가니까. 맞아.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 딸을 학원에 더 보낼 거야. 연극 학원에. 연기를 배울 거라고 했지 않았어? 수학이랑 영어를 따로 배우고 있는데. 지금 더 늘리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자신감을 키워야지. 지금이라도 아니면 언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 딸이 낯가림이 너무 심해. 이대로 계속 키우면 그러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거야. 따돌림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뉴스에서 못 봤어요.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렇지만 딸이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고 우리 딸을 누구보다 우수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는 욕망도 있어요.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교육 문제로 말싸움은 피하자고 생각해요. 딸이 원하는 대로 직접 물어볼까요? 유일하게 부딪히는 건 아이 교육 부분이었죠. 이미 다른 수학과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자세한 교정을 위해 발레도 배우고 있죠. 많이 힘들어 보였던데 그래서 딸에게 진지하게 물었더니 연기를 배우고 싶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로는 아내에게 딸의 교육을 모두 맡겼습니다. 솔직히 걱정은 했지만 매일 연기에 대해 배운 것을 이야기하며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더 고마워졌어요. 정말 당신 덕분에 우리 딸이 밝아진 것 같아요.
고마워. 고마우면 내일 차 좀 빌려줘. 친구랑 같이 드라이브 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 그럴 게 아니다. 이번 기회에 차 한 대 뽑자. 어때요? 진짜요? 당신 정말 무역해.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해도 돼.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당신이 최고예요. 우리 남편이 진짜 최고예요. 나 정말 감동받았어. 그때는 모든 걸 해주고 싶었어요. 그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래?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됐어요. 집은 늘 정갈했고, 요리는 정말 맛있었고, 딸은 한결 밝아졌고, 아내는 항상 옳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아내를 믿기 시작했고요. 그때쯤에 아내가 자신의 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저보다 한 살 위에 있긴 하지만 나이는 따지지 않고 반말을 했고 이 아내와는 10년이 넘게 알고 지내왔던 친구였어요. 우리 집에 초대했다가 우리 딸이 예쁘다는 이유로 몇 번이나 방문하면서 우리 사이가 친해졌어요. 그 친구는 10년 전쯤 이혼을 해서 현재는 옷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비해 말이 적고 겉으로는 많이 낯을 가렸지만 성품은 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상한 뉘앙스로 말을 걸었습니다. 만약 내 친구가 당신을 빼앗으려고 이상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널 왜? 머리가 덜 빠지고 배가 덜 나왔어.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말할게. 어떻게 말해줄까? 남자처럼 솔직하게?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둘 다? 일단 남자처럼 말하면 내가 아직 좀 속는다고 생각할 것 같고, 솔직하게 말하면 좀 소름 끼칠 것 같은데. 결혼한 사람을 접근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안정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해서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옥의 느낌이라던가 그건 모두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그럼 당신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걸로 이해하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갑자기 누가 당신에게 왜 상처를 주는지 접근하면서 무슨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뭘 말하든 믿지 마세요. 특히 우리 사이에 갈라놓을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말들은 당신은 나를 믿지 마세요. 당연히 믿지 않아요. 전에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문제죠. 안 믿던 사람이나 혹시나 의심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말하거나 얘기해봐야 해요. 그렇게 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일단은 내부에서 해결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말할게요. 그때 아내의 눈빛과 의미심장한 말들을 몇 번이나 곱씹어 봤지만 결국 답은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고민한 만큼 아내의 예감이 적중해서 왔어요. 개인적으로 제게 할 말이 있다는 아내의 절친 말일 수도 없이 나타나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도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했답니다. 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귀 뒤에 잔털이 삐쭉 서는 걸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 말을 완전히 무시했답니다. 그렇지만 점심시간에 우리 회사 앞까지 찾아왔어요. 솔직히 매우 당황했지만 그렇게 찾아온 만큼 피할 수 없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 누구도 오해할 수 없는 국밥집을 향했고 국밥을 두고 마주하게 되었어요. 무슨 이유로 따로 보자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유는 아닌데 주변에 정말 괜찮은 친구가 있어서요. 하지만 취직은 못했어요. 아, 혹시 제가 회사에 취직을 부탁하려는 건가요? 속으로는 안도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그 친구를 칭찬하기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내가 미쳤구나 하는 자책을 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끝났고 실제로 그 친구는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듣던 대로 일도 잘하고 싹싹하며 회사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친화적인 분이었어요.
사람들이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회사 직원 중 친구가 있다 보니 아내의 친구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었죠. 한두 번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이 계속해서 자주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 나이에 몸매도 정말 잘 관리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식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내 친구도 국밥을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그걸 몰랐네요. 정말 그렇죠. 제 남동생도 국밥을 아주 좋아하고, 내 친구도 마찬가지네요. 뭔가 인연은 인연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렇죠. 인연이라고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요즘에는 오피스 와이프 같은 것이 있던데. 물론 농담이지만 너무 아깝고 둘이 너무 잘 어울려서 친구랑 결혼한 게 아니면 더 밀어버리고 싶네요. 농담이지만 그런 말은 좀 방법이 통하지 않았는지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모님 사랑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지금은 믿으세요? 당황스럽네요.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요? 이혼하는 건 어떠세요? 제 친구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크고 그리고 저희가 감당할 정도의 씀씀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혼 이야기를 하는 게 궁금한데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 들은 것이 있고 본 것도 있으니까요. 원하신다면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친구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진짜 친구인가요? 제 아내는 어제도 그쪽이 밥을 못 먹는 것 같다고 보약이라도 지어주겠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뭐죠? 실체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의 실체는 잘 봤네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당신의 딸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어요 알고는 해요. 이를 보고 앞으로 우리 회사 근처로 오지 말아주세요. 그때서야 제 아내가 제게 경고를 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 친구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니 아내는 울었어요. 사실 그 친구는 이혼을 당했어요. 그 집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 근데 그때는 이혼했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솔직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남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부터 변했어요. 난 친구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자기도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남편을 빼앗겠다고 그 여자처럼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게 진심일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 더구나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갈지 몰랐고.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잖아. 그러니 애초에 우리 집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했어야지. 차마크를 아이 버릴 수가 없었어. 친구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더욱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는데 날 아동학대법으로까지 몰면서 이혼을 결정하다니 너무 슬프다. 그런지 못한 행동을 했어. 괜찮아. 이제서야 알게 됐잖아.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야. 걱정 마. 그런 거짓말을 당신에게 할 수 있다고 우리 딸이 어디 있어? 그러자 방에 있던 딸이 나와 아내에게 폭 안겼어요. 그래, 우리 딸 엄마 너무 사랑해.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딸과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아내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우리 사이는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음 날 우리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연락을 받은 건 제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내는 자신의 친구가 딸을 데려가 버렸다는 말만 하고 분노하여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내를 간신히 달래고 난 뒤에
주소를 알아내어 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정말로 그곳에서 제 딸이 나오는 걸 보고 분노를 터뜨렸죠. 하지만 그 여자는 그때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도 있는데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려 하면서 부추기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빠지. 아줌마가 맞아.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럼 일부러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하고 묻고 있는데 뒤늦게 아내가 도착하고 아이는 그런 아내를 보고 달려가 안겼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이런 식이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고 이게 법적으로도 걸고 넘어질 겁니다. 이것은 아동 납치로 엄연한 범죄입니다. 저기, 제게 말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여전히 참견하십니까? 그러자 그 여자가 제 아이를 보며 욕을 했어요. 너 정말 이렇게 할 거니? 아줌마가 이제 도와줄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제 딸은 그냥 얌전히 어미 뒤에 숨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놀라면서 말다툼을 했지만 저희 아내가 가로막아 주면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와야 했어요. 그런 친구를 옹호하는 아내조차 이해가 안 가더군요. 왜 그 여자를 그렇게 옹호하느냐? 이게 납치라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딸에게 붙어있는 문제고요. 이건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알어. 하지만 예정된 일도 있잖아 우리. 딸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자. 응, 날 봐서라도 만약 이런 일이 처음으로 생기면 그땐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딸도 위험을 알았다면 더는 따라오지 않을 거고. 아내는 딸을 보면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을 따르렴. 네 엄마 사랑해요. 그래, 나도 우리 딸 너무 사랑해. 찜찜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 친구의 눈빛은 잊혀지지 않았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 마치 제 전처를 보는 기분이 들었어. 당장이라도 그 상황을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 같았어. 그렇게 깜박할 만한 눈을 가진 그 원인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회사를 쉬고 딸의 학교까지 쫓아가서 기다렸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어서 곧 태워주려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 학원 날이었어요. 아내가 말로는 학교에서 학원을 그리고 학원에서 집까지 태워준다고 해서 나는 딸의 학원으로 먼저 출발하여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기다려도 딸이 오지 않았어요. 아찔한 생각이 들어 학교로 차를 돌렸는데 빈 운동장에 딸이 혼자서 그네를 타고 있는 걸 뒤늦게 발견했어요. 그렇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니? 학원 어쩌고 하다가 아빠랑 먹으러 오는 길에요. 아이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빠랑 서로 맞아드는 걸 보면서 우리 둘 다 기분이 좋았어. 이렇게 비밀스럽게 엄마한테는 안 말할 거야. 아빠가 오늘 회사 안 가는 거도 비밀로 하지. 응, 해줄래. 그래. 오랜만에 둘이서 시간 보냈는데 피자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쇼핑도 했어.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져. 집에서와는 좀 달라 보이는 게 있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 피자를 허겁지겁 먹어치웠어요. 평소처럼 조금씩 먹는 것이 아니라 빨리 먹은 거였고 아이스크림도 바닥에 흘러내리면서까지 입에 넣었어요. 옷을 선택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긴팔을 입기 시작했는데 계절이 여름인데도 덥지 않은 집에서 긴팔을 고르며 긴팔이 좋아요. 우리 집은 좀 춥니까? 라고 하며 옷을 선택했어요. 에어컨을 틀어놓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지가 너무 두꺼웠죠. 난 이걸 좋아했어요. 그저 좋을 것 같았던 것들이 하나 둘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고 조금만 먹는 내가 이상하게 느껴졌고
외모를 가꾸는 사춘기를 넘긴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마치 손톱 밑에 작은 가시처럼 신경 쓰지 않다가 갑자기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애써 그런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친구의 의심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도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에게로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혹시 엄마가 너한테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니? 제 질문에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큰 화근이 됐고, 그날 아내와 저는 크게 다투게 됐어요. 아내는 억울하다면서 방방 뛰었고, 저는 뭘 어떻게 했기에 저런 말을 하는지 계속 추궁했어요. 지금 내 말이 아니라 내 친구 말을 믿은 거야? 아니, 내 딸을 믿었어. 애초에 물어본 게 의심하고 있던 거잖아. 왜 그런 말을 물어요? 나의 아빠야, 그 정도도 못 물어봐. 그럼 나는 애 엄마 아니야. 당신이 이제까지 날 그렇게 봤나요? 내가 친모가 아니라서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나 하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까지 애한테 잘했는데 그런 의심했다는 자체가 불편해. 어쩌면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제 사춘기야 알긴 알아. 내가 이전처럼 잔소리만 해도 파리를 떨고 당신이 뭘 알긴 알아. 왜 나도 사라져 줄까? 이제 와서 친모가 아니라서 찜찜해. 그래서 그럼 당신 딸을 죽이려고 한 친모한테 데려가야 되는 거냐?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런 말 한 거나 다름없지. 내가 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은 못 이해해 주니까 안다네. 그 여자 말을 믿고 내 말을 안 믿어. 아, 그럼 왜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지. 나를 미워해도 한참 보지. 그럴 나이잖아. 당신은 부모님과 부모한테 다 좋았어야 하는데 아니잖아. 당신은 부모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혼자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친부모마저 마음을 다 듣지 않는데 나는 어떨 것 같을까요? 2배, 3배로 노력해도 여전히 내게는 셋의 엄마일 뿐이죠. 당신 눈에는 더 그럴듯할 겁니다. 아이의 계모를 보고 내가 애를 때리고 패는 그런 여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딸보다 당신한테 더 실망했어요. 누구나 엄마를 미워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엄마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렇다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안다면 어떤지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아내는 와다다 쏘아붙이고 거실 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나왔을 때 아내가 달래려고 나온 적이 있었고 그 후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사과했어요.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며 그냥 엄마의 주의를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몇 날 동안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너무 한심했고 가정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어요. 시간이 흘러 아내의 말을 심사숙고해보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혼자 하지 않고 싶어 했던 나 자신을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다행히도 며칠이 지나 우리는 서서히 좋은 상태로 회복했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행복해졌고 다시는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방학 때 딸과 여행을 간다고 말했어요. 여행은 모녀 여행이거든. 그리고 요즘 당신도 알다시피 좀 멀어진 것 같아. 딸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할 텐데 우리 관계를 확실히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둘이 좀 시간을 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딸한테는 털어놓지 말고 5박 6일 정도에 머물 거라고 말해줘. 돈을 마음껏 쓰는 건 괜찮다는 말이야. 그럼 뭐, 내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있지?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라니 너에게 고마워. 방학이 되어서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에 아내와 딸이 여행을 떠났어.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음식을 주문해서 먹고 맥주를 마시며 야구를 보고 있던 때였어. 갑자기 쿵쿵하는 소리가 급하게 들려와서 문을 열어보니 아내의 절친이 몹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 나는 빠르게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문틈 사이로 발을 걸치자 귀여우셨어요. 정말 떨리는 느낌을 받아 경찰을 불렀습니다. 여자가 웃었고 거의 동시에 여자 뒤에서 경찰 2명이 다가왔습니다. 매우 당황해서 현관에서 넘어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내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차례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죠? 아동학대 신고받아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이는 여행 중이에요. 그제서야 그 여자의 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말렸습니다. 왜 다시 이러세요? 이번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여행지는 어디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아빠도 몰라요. 당신은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아직도 바보같이 속고 있어요. 적어도 사용자 안에서 뒷조사는 해야 할 거예요. 안 그래. 그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서 따지려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버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갑자기 더 바빠지면서 서로 연락을 해가면서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 때문에 나는 정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알았다면 이렇게 두진 않았을 거예요. 나도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우리 옷가게에 온 직원 중 한 학생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니 잠시 기다리라고 해서 어딘가로 전화를 했고 아내가 없다는 말을 연거푸했어요. 약 5분 정도 후에 20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제 아내의 친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류상으로는 제 아내와 결혼한 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아이는 학대를 당했던 친구의 딸이었어요. 그것도 제 와이프에게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후로는 옷가게 면접을 보러 온 그 학생과의 일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서 집안 사정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아내가 가게에 놀러 갔던 그날, 직원이 놀라서 뒤로 넘어가 대기기에 의해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믿었던 친구가 한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과거니까 저도 그걸 다 밝히긴 싫었어요. 그래서 제부를 떠봤죠.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고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너무 밟히더라고요. 왜 진작에 이분을 데려오지 않았던 거죠?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 집 근처에도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애초에 엮이는 것도 싫다고 했고 저도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도 정말 힘들게 온 거라고 해요. 사진을 보고 겨우 설득해서 데려왔어요. 맙소사, 그럼 제 딸은요? 제 딸은 왜 제가 못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내의 친딸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엄마가 필요했을 거고 계속 세뇌시켰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어요. 엄마는 쟤를 방에 가두고 밥을 굶겼어요. 늘 착한 아이로 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지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린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고 품에 안아주지 않으면 외면당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딸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어떤 절박한 감정이 보였고 그때 허둥지둥 먹던 피자나 손에 얼룩진 아이스크림, 그리고 들고 다니던 짧은 쇼핑 목록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되며 비명을 지르던 기억이 돌아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심지어 살인 충동까지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아내의 친구가 제 양보를 주며 강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식을 지켜야지. 얼른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바로요. 저는 그 소리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 경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돈을 더 주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아내는 계좌 이체를 요구했지만 저는 너무 많은 액수라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대충 회사 이름을 대면서 아내에게 모를 법한 검은 돈이라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주소를 알려주었고 우리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경찰들은 관할이 아니어서 다른 경찰서와 연계하여 아내와 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친딸은 만남 자체가 공포스러워 함께 가기 힘들었지만 경찰의 증언으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찾아간 곳에 아내는 태연하게 딸과 팩을 하고 나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자신의 친구를 보자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마치 기분 좋게 가다가 똥을 밟은 것처럼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달려가 바짝 끌어안았고 다른 놀란 것처럼 아내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짝 피하려 했죠. 하지만 나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고 아내는 계속 증오하며 저 여자를 잡으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도 딸의 눈을 보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딸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말해. 엄마가 널 때렸어. 널 가뒀어. 널 굶겼어. 그러자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또 그 소리야. 진짜 정신병 있어? 경찰관들이 믿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당신은 조용히 해. 내가 왜? 난 당당해. 내 성격 몰라. 내가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지 당신은 알잖아. 당신 친딸이 찾아왔었어. 뭐 내가? 친딸이 어디에 있나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줄까요?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해서 압박을 가했어요. 그러자 눈빛이 어수선해졌어요. 당신이 저를 뒷조사하러 왔나요? 그랬어요. 진짜 제가 해도 너무한가 봐요. 맞아요. 나는 결혼했었어. 잠깐만요. 그건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신도 재혼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과거를 들추지요? 아이를 학대했어요. 나는 다 아는 거예요. 학대는 뭐예요? 걔가 8살에 갔지만 여자한테로 눈이 갔어서 막아놓았는데 남자란 말이에요. 여보, 그 아이는 복수하러 왔어요. 내 말이 틀린가 봐요. 진짜로요. 우리 사이를 끊으려는 이유가 뭔지 전 남편인 사람도 아닌데 사실 남편조차 아닌 우리는 서류상에서만 남이라고 할 뿐 나는 결혼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 자기 자식마저 버린 사람이 내 딸에게 잘한 일이었겠어. 잘했다고. 물어봐. 그 사람에게 물어봐. 야, 엄마가 너에게 잘했다며. 아니, 너한테 경찰 앞에서 직접 말해봐. 지금부터 정직하게. 나는 딸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물어봤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용기 내서 말해. 이제야 말하면 해방될 수 있고 기억들도 청소할 수 있어. 가장 처음에 언급한 문장을 인용하여 개선하겠습니다.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엄마가 날 때렸어. 그녀가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검붉은 멍과 푸른 멍이 뒤엉켜 있었고 곳곳에 꽃이 핀 것 같은 상처도 보였어요. 결국 그렇게 아내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뒤늦게 딸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다고 하더군요. 딸은 친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착하게 지내면 그럴 일이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으면서 점점 위축되었고 뭔가를 잘못하면 밥을 굶기거나 어둡고 차가운 지하실에 가둬둔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집을 나가 아줌마네 집에 갔다고 합니다. 나 역시 나도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와 맞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잃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최대한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버지에게 왜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못 들었어. 미안해. 아버지가 잠깐 미쳤었기 때문에 우리 딸이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내도 몰랐던 거야. 아버지가 다 잘못했어. 엄마를 잃는 것은 싫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은 아니었어. 하지만 왜 그런 생각을 참았을까요? 아빠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었나요? 아빠가 제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서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었나요? 그래서 그때 참았던 건가요? 참느라 자신 있던 건 결국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인가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딸아이. 왜 이렇게 강해져 버린 거죠? 가슴이 아플 정도로. 두 사람은 한동안 계속해서 울었었네요. 제게는 미안해서, 괴로웠고 죽을 것 같아서 울었고, 아이는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딸은 애초에 학원에 다니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교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운동장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빼돌린 돈으로 아내가 노름을 했다고 하더군요. 피부관리, 명품 가방과 같은 것들도 모두 카드로 결제하고 싸게 중고로 팔아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는 곤경에 처해 제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박숙, 내 딸 얼굴은 봐야 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내 딸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 딸이야. 먼저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아. 너무 뻔뻔하고 무서워서 내 소름이 돋아. 알았어, 알겠다고. 합의금 좀 주는 게 어떨까? 당신이 돈이 많잖아. 그래야 여길 떠날 수 있지. 너는 너희 딸 엄마가 사기로 복역을 바라는 거야. 지난 우리 사이를 생각해 봐 주세요. 제발, 제발, 평생 거기서 혼자 살아. 우리는 이혼할 거예요.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할 거 알아요. 이렇게 계속 싸워야 한다면 지금부터는 전화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럴 경우 변호사를 한 명 더 고용할 거니까요. 어머니, 그 돈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했지만 모르고 했어요. 그 이후 아내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고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것까지 제가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딸은 상처를 크게 입었고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상담실과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이 문제는 딸 혼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제 딸을 위해 용기를 내준 아내의 친딸에게도 병원 치료를 권했어요. 물론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저희 셋은 2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병원과 상담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아내가 몇 년의 징역을 마땅히 당할지, 어떤 벌을 받게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런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 자신도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배신을 당한 느낌에게 인간들을 믿을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 인간이 실망하게 되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막으려고 노력한 사람들 역시 인간입니다. 억울한 자선 이름을 붙여도 진실을 드러내려는 노력을 한 사람들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에도 용기를 내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싫어하실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분노가 풀린 것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나서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마치 제 딸을 위해 나서주신 분들처럼 말이죠. 이분들이 없었다면 생각해보고 싶지 않네요.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내가 늘 잘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의 괴로운 마음도 닳고 묵혀서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걸음을 뗐던 날, 자전거를 탔던 날, 내 뒤에 내가 늘 있었듯이 앞으로도 내 뒤에서 널 지켜줄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넌 앞으로 그렇게만 가려고 해, 사랑해.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딸에게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